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20년 9월 4일이죠? 네. 네, 목요일 오후 우리 김현광 실장 특별 스페셜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오늘 지금 중간에 뭐 코로나19 때문에 또 네. 퇴청하셨다면서요? 네, 이종배 정책위의장실 네. 여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가지고. 예. 네. 그러면 국회가 그럼 다 셧다운된 겁니까? 일단 국회 일정은 7일, 8일 날. 네. 7일 날은 네.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의 네.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고, 네. 8일 날은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는데, 그것도 좀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도 지금 네. 이종배 정책위의장하고 네. 신임 인사차 이야기를 또 나눴기 때문에 그 지금 또 자가격리를 해서 지금 예. 그 전문 자가격리가 아니냐. 예, 예. 이낙연 당 대표가 그 이낙연 당 대표 되시는 그 과정에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격리를 격리했고 네. 또 당 대표 취임해서 뭐 31일인가요? 처음 출근해서 그 당시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또 이종배 정책위의장하고 인사 나누었는데 큰일 났네요. 그래서 지금 유동적이고 네. 이 코로나 상황을 지금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가야 할 것인지 예. 그 뭐 의학 전문가들은 네.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이 방역을 한다라는 건 그야말로 임시 방편. 네네. 이제 뭐 고름이 네. 뭐 안에 있으면은 네. 그 위에다 자꾸 뭐 이렇게 닦아내는 정도인 것이지 네네. 근치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그리고 이걸 방역을 하는 목표는 네. 그 우리 그 의료 체계가 네. 갑자기 뭐 중환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하면 예. 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로 두들겨 맞춰놓자는 거지. 네. 이걸 뭐 해결책은 아니란 말이에요. 해결책은 전혀 임시 방편을 이거 언제까지 주려고 하느냐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그야말로 보면은 뭐랄까 지금 코로나가 원체 보면 전파 속도가 빠르니까 어쨌든 갖다 격리해서 가급적 뭐 현상을 유지하자는 정도인 것이 치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해결책은 아닌 거죠. 내가 여쭤보는 게 좀 스웨덴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스웨덴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집단 감염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면역력을 키운다. 그리고 자가 면역. 자가 면역이죠. 그 미국도 이제 얼마 전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도 자가 면역 체계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서 한번 미국이 한번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말은 참 우리가 쉬운데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치사율이 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네. 100명 걸리면 죽는 사람이 1.6명 정도 정도. 하는데 네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그 국민의 뭐 적어도 절반 정도가 한 2,500만 정도가 그 항체를 갖게 되면은 70%가 가져야 된다고. 뭐 적게 해서 뭐 예. 또 그것도 이론이 많아요. 많아요. 20-30%부터 가능하다 그러면 네. 적게 잡아서 한 50%면 5천만에 2,500만 명이 감염이 되면 1% 죽으면 얼마입니까? 1.6%가 아니고 글쎄요. 25만 명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도 얼마 전 트럼프가 그 얘기 나왔을 때 네. 한 200만에서 250만 명이 지금 50만 명이 죽었는데 150만 명 이게 무슨 우리가 저 가축 전염병일 때는 살처분도 하지 않습니까? 가축들 죽이는데 그렇죠. 이게 그야말로 인간판 살처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심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나 이제 돼지 같은 경우는 살처분을 하죠. 하죠. 주변에 몇 킬로 반경 안에 묻어라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면 그 살처분은 할 수 없으니 결국 이제 자가격리 내지는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문제는 그래요.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코로나19가 보면 뭐 치사율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반해서 사실은 치사율은 독감이나 뭐 여타의 질병보다는 못한 것 아니냐. 근데 그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뭐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백신이 나와도 그 백신이 효능이 확증되고 임상 실험을 통해서 그게 말 보편화되려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얼마 전에 그렇죠. 월포트라고 저 영국의 왕립 보건 뭐 대학원인가요 원장 하셨던 그 양반 이야기는 이 천연두와 다르다는 겁니다. 네. 천연두 같은 경우는 인간이 백신을 갖다가 발명해서 근절시킬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 우리 독감, 인플루엔자, 플루 같이 평생 예를 들어 플루 걸리면 매년 우리가 백신 재접종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와 같은 비극적 상황,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그 멘탈 붕괴적 상황을 갖다가 정치권이 지나치게 자기 권력의 강화 내지는 행정권의 강화를 위해서 좀
공포를 갖다가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들이 있어요.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그렇다면 또 무슨 다른 방법이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그 건강한 청년들 이런 네. 사람들은 걸려도 뭐 며칠 이제 독감 말한 것처럼 다 일어나서 항체가 생기고 한다는데 예를 네. 들어서 네. 우리나라 군대가 일개 사단이 10,000명인데 네. 자, 이 군인들 밖에 나가지 마. 네. 군인들 통제가 완전히 네. 가능하니까 10,000명 중에 우리 사단 무슨 뭐 양평에 있는 20사단은 우리는 자가면역으로 간다. 네. 그러니까 우리 병사들 움직이지 말고 네. 있어요. 그래서 1.6% 2% 된다 그러는데 젊은이들이니까 한 1% 된다 그래 봅시다. 그러면 10,000명 중 100명 죽는다는 얘기인데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사단이 어디 가도 훈련 가다 2-3명 죽어도 난리 나는 나라에서 김 시장, 네. 10,000명에서 10,000명에 1%면 10,000명 1% 죽는 게 아니라 10,000명 중에서 이 확진 받은 사람 중에 죽은 게 1%인 거죠. 확진자 네. 중에 1%인 거지. 전체 숫자의 검사자의 1%가 아닙니다. 이거 큰일 나실 말씀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하여튼 그럼 뭐 0.1%라 그러더라도 예, 예. 100명 안에 10명이라도 과연 어느 사단장이 자기 목을 걸고 자 우리는 뭐 선진국 소외된 식으로 자가 면역으로 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뭐 갖고 있는 것이지 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네. 뭐 그거는 뭐 우리가 공감해야 되겠지만 네. 이거를 이런 공포 분위기를 뭐 유랄 하바리 같은 네. 그 뭐 최고 인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국가 지금 우리나라도 이번에 정세균 총리가 국회 나와가지고도 굉장히 당황하고 답을 못 하는데 네. 자 도대체 무슨 법의 근거로 광화문 집회에 나온 사람들의 위치 추적을 통해서 핸드폰이죠. SK텔레콤, KT의 위치 추적 정보를 통해 가지고 당신 어제 왔으니 가라고 하는 이거 통신기밀보호법 위반이고 헌법이 정한 개인의 자유를 100% 침해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이런 역병을 막기 위해서 이런 거는 뭐 용인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야당도 세게 밀어붙이지 못하는 거죠. 자, 지금 보건당국이 정세균 총리가 이끄는 우리 행정부가 국민의 통신기밀 보호를 받아야 될 권리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라고 공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비상조치니까. 그런데 이런 거예요. 마치 예전에 보면은 브루스 윌리스가 나왔던 영화 중에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뭐 그게 뭐냐니까 9.19 테러 이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요지는 간단합니다. 이제 뉴욕에 사는 아랍 사람들 중에 테러리스트가 있다 보니까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 군이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에 이제 계엄령이 떨어지면서 그야말로 자유의 천국인 미국도 보면 철저하게 계엄하에 들어간다는 뭐 그런 요지의 영화인데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제가 황태순 TV를 통해서 몇 차례 얘기했던 바로 그 내용이 그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8월 15일 광화문 집회 때 어느 순간 어떠한 근거도 없이 15,200명 딱 명단 내갖고 각 구청마다 제가 모 구청장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각 구청마다 명단이 온답니다. 네. 중앙부처에서 자 이거는 당신 관내에 살고 있는 이번 8월 15일 날 30분 이상 광화문에 거주했던 사람 명단이니까 자 스스로 법문 빨리 나가서 보건소에 나가서 검사 받으라고 연락을 하세요. 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엄격히 따지면 우리 헌법과 법률 위배되는 위배죠. 현상이 벌어진 건데 네. 어차피 뭐 법이라는 것도 상식에 준하는 거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그렇게 못하죠. 못하죠. 미국도 미국 영토에 케네디 공항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2주 자가격리하라고 CDC에서 파우치 소장이 있는 거기에서 연락이 와요. 신고를 하면. 네네. 그렇지만 미국은 트래킹이나 추적을 안 합니다. 이 사람이 집에 있는지 없는지 그거 어떻게 추적하겠어요?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핸드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추적하면 할 수 있지만 미국이라는 사회는 행정부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그렇게 하는 걸 상상을 못하는 나라죠. 근데 우리는 상상을 하고 있잖아요. 실행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모든 국민들이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죠. 물론 전광훈 목사 변호인들은 아마 그런 걸 걸어가지고 정부를 상대로 지금 뭐 소송하겠다고 지금 뭐 고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법원이 어느 편을 좀 들어줄지는 뭐 잘 알 수가 편의 없는 문제가 거. 아니죠. 왜냐니까 마침 보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이죠. 네. 지난주 월요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보좌관 회의에서 이야기한 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네. 마침 그때가 뭐냐니까 의사들 파업 8월 23일인가 20일 첫 파업했을 때 하루 파업했을 때 그걸 놓고 뭐라고 했냐니까 종교의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의 어쩌고 즉 뭐냐니까 국민의 그런
절대적 자유를 갖다가 법률로서 물론 헌법에 돼 있습니다만은 유보할 수 있다, 즉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버젓이 얘기하고 있고 실행을 옮기고 있어요. 그래, 그거 하여간 뭐, 법리적인 거는 또 우리 국민의 생명에 달려 있으니까 또 부차적인 문제, 그죠? 긴급 대응을 해. 물에 빠져 사람이 빠져 있는데, 성추행 때문에 여성, 몸을 못 만질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지금 이 종교의 자유 얘기하는데, 저는 하나 우리 정부하고 청와대에서 화내시는 분들이 빠뜨린 게, 네. 대면 예배 계속 하시는 그 네. 교회는 네. 굉장히 가난한 교회입니다. 이게 자꾸 그분들 어려운 사정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정부의 방역의 책임을 뭐 다 하겠다 그런 거 우리가 뭐 인정 안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정부의 비상 조치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교회를 그렇게 마구 왜 너희들은 신앙의 자유를 앞세우는 거 아니고 이분들이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조그만 교회들이에요. 네네. 저희 부평에 살고 있는 부평 지교회인데 네. 그 목사님도 제가 잘 아는데 굉장히 영세합니다. 네. 그 교회라고 해서 뭐 다 잘 사는 게 아니고 월수가 정말 얼마 형편없이 안 되는 그런 교회들은 매주 나와서 내는 분들 헌금 이런 것들 하니까 이게 지금 정부에서 코로나 긴급 대응으로 인해서 생기는 영세 상공인들에 대한 소득 주는 것도 한다는데 교회도 그런 차원에서 좀 보조를 해주겠다고 하면 그분들도 또 자발적으로 대면 예배 같은 거 좀 줄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너무 윽박 지른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이 교회분들도 어려워서 수입이 많이 줄었다고 신고하면은 영세 상공인에 준해서 좀 도와준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좀 소프트하게 대면 예배들, 어려운 소규모 교회들이 예배를 강행하는 그런 또 어려운 속사정을 알면 그런 식으로 좀 해소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김영원 시장은 네. 말씀하시니까 두 가지 키워드가 생각나요. 네. 하나는 우리 넛지라는 얘기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은 일반 엔티 넛지입니다. 철저하게 지금 문재인 정부는 막 우격다짐으로 윽박지르고 있어요. 공권력으로 윽박지르고 있고 협박 공갈치고 툭하면 갔다가 이번에도 의사 파업 났을 때 나온 얘기 뭡니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다음에 1년 이상 자격 면허 취소,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는 엔티 넛지 한다는 것이 우선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까도 계속 우리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그 공권력, 이 공권력이 어떻게 아까 이제 물론 일정 부분 우리 이제 개인의 자유나 권리도 어느 정도 일정 유보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헌법에도 정해져 있는 바와 같이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치의 자유 마찬가지죠. 프라이버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도 보면은 어느 순간에 행정 권력들이 지나치게 흔하게 입하고 명령으로 모든 것을 처리. 지금 방역 조치인데 방역 조치 구체적으로 뭐 하는 것이 있죠? 좀 확진자들 가려서 좀 격리시키고 퍼지지 않도록 그건 이제 질병본부에서 하는 정도지. 네. 그 방역을 구체적으로 그럼 뭐 하는 게 무슨 오로지 보면 국민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그야말로 보면은 협박하고 피해라고 그러죠. 공포. 우리 예전에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네 가지 어떤 공포로부터의 어떤 자유. 그렇죠. free from fear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얘기인데 오히려 보면 역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의사들에 대한 지금 공격도 좀 과다한 측면이 있는 게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랑하신 K 방역. 네네. 근데 우리가 지금 해보니까 이 코로나 대응하면서 보니까 네. 우리나라의 전 국민 의료보험 체계. 네네. 그리고 우리 의사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공공의료가 아니고 민간을 중심으로 하는 네. 이 민관과 이제 공공의료가 조금 섞여 있는 그런 의료 체계들. 네. 그리고 방역 체제가 세계 최고 수준인 거예요. 미국에는 이번에 코로나 완치되고서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100만 치료비 청구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일이 흔한데 우리는 거의 정부에서 이 의료보험 체계. 네. 이 의료보험 체계, 의료 체계, 방역 체계의 가장 핵심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게 의사들인데 네. 그 의사들 좀 격려해주고 이게 부추겨줘야지. 이 의사들을 말이야 지금 간호사보다도 열심히 안 한다고 혼내시는 거는 조금 사실과도 좀 그 대목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부분인데 참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네. 취임사에서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찍지 않고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유권자도 모시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양반은 거꾸로 실제 국정 운영을 하면서 철저히 있는 자와 없는 자, 흔한 얘기의 갑과 을, 임차인과 임대인, 이번에 의사와 간호사 간의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어떻게 자기의 삶의 에너지를 찾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보니까 지금 보면 간호사, 저희 어머니도 간호사입니다. 참고로 이제 86세십니다만 간호사
간호사도요. 간호사 협회하고 네. 대한 간호사 협회 입장하고 또 젊은 간호사들의 모임 입장하고 다릅니다. 네. 지금 간호사 협회 같은 경우 이번 기회에 그동안 간호사 협회가 뭐 여러 가지 자기 수건 사업들이 있어요. 네. 그 수건 사업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협회는 협회 입장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데 젊은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한 그 모임들에서 뭐 계속 페이스북 등등에 올리는 것은 뭐냐니까 우리는 하나다. 의사하고 간호사를 분리하지 마라. 아니 의사 혼자서 어떻게 환자를 봅니까? 간호사 혼자서 어떻게 봅니까? 지금 그걸 왜 계속 보면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료 인력에 관해서도 의사, 뭐 간호사, 간호자무사, 그 뭐 약사 네. 그리고 뭐 이제 간병이라고 하는데 또 뭐 업계마다도 병원협회는 지금 간호사들은 지금 병록 면허가 많답니다. 네네. 워낙 힘들고 대가는 아니 밤에 그 뭐 팔 부러지고 뭐 토하고 고름 나오는 사람들 간호해 준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네. 업체마다 협회마다 병원협회도 네. 큰 병원 작은 병원 입장이 다르고 네. 의사 입장이 다르고 하니까 그 이번에 그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네. 국회에서 네. 특위를 만들어서 의료 인력 전반 네. 그리고 우리 의료 체계 보험 체계 같은 것들도 좀 들여다보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 아마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요. 좀 전반을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로 뭐 의사한테 뭐 대통령은 화도 나셨겠지만은 또 의사는 또 의사대로 또 간호사는 간호사대로 또 불만이 많아요. 간호조무사하고 또 간호사도 또 직역이 다르고 그리고 또 지금 사각지대가 있는데 마스크 같은 거 저 뭐 노숙자들을 뭐 취약계층들 독거노인들 마스크 또 영양 공급 같은 것들도 뭐 조금씩 또 해주고 지원해주고 지금 뭐 저 100조의 돈을 내년도 예산 빚이 지역자금이 165조가 된다는데 내년에 적자. 그 지난번에 적자. 그 온 국민 돈 나눠준 거가 지금 12조, 네. 지방비까지 합치면 14조인데 네. 그런데도 노숙자, 취약계층, 독거노인 이분들 영양 상태가 안 좋으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 기저질환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또 섬세한 그 복지, 방역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좀 더 연구를 하면 좋은 결과가 될 것 이래요.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듭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가 걱정하는 바는 이런 거예요. 역대 우리 이제 동서고금의 역사를 보았을 때 이와 같은 대역질, 대역병 네. 이런 것이 돌게 되면은 항상 그 통치 체제, 이른바 행정 체제는 항상 권위주의 내지는 독재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네. 일단 보면 그와 같이 한번 권력의 맛, 그야말로 어떤 셋이 권력 잡은 사람 휘두르는 입장에서는 그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눈 한번 부라리면 국민들 찍소리 못하고 찍소리하면 너 이놈 지금 방역에 코로나에 저항하는 거야? 라고 야단치면서 가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보면 흔한 얘기로 자신들이 촛불 정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국민들의 뜻에 좀 뭐랄까 너찌하고 좀 뭐랄까 호흡을 같이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과거 흔한 얘기 저는 느끼는 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던 유신 시절을 갖다가 항상 떠올리게 돼요. 좀 똑같아요. 더 섬세하고 부드럽게 좀 해주십사.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과 집권당은 네. 결국 영원한 권력인 관료 집단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호민관이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그렇고 어쨌든 왜 오늘 국회는 안 가셨던 거죠? 갔다가 지금 집에 가라 그래서. 그럼 저한테 옮긴 거예요? 네. 아닙니다. 저는 1차 접촉자는 아니라 그랬어요. 예, 집에, 그래. 집에 가 있어라 했는데. 예, 그리고 오늘 마침 뭐 우리 김영광 실장 오신다 그러길래 어제 긴급히 준비했던 크로마키에다가 한번 국회 저 도움 한번 띄워봤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